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쉬운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 병원 중에 어느 병원의 인테리어가 가장 화려하다고 생각하세요? 성형외과, 치과, 내과. 이렇게 물으면 전부 성형외과, 치과, 내과 순으로 인테리어가 수수해진다고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물어보면 대답이 제각각이에요. 성형외과가 미모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가장 화려하다고 답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치과는 왜 내과보다 더 화려해요? 라고 물으면 이제 좀 주저하시죠. 토마스 셀링이라는 전략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1960년대에 미소 냉전으로 핵전쟁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공포가 지배할 때 전략 이론을 선구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든 이론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기본 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술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경제학이나 전략이론 같은 인문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자, 토마스 셀링 이분이 만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초짜 인질범이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뭐 잘못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날리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납치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질이에요. 인질과 함께 피자도 먹고 며칠을 같이 지냈습니다. 인질범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인질범이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풀어주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런데 인질범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초짜 범죄자는 안타깝게도 초짜지만 여러분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하나요? 여러분 같은 인질이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질범이 풀어야 하나요? 네, 이것은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야만 억울한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인질이 신고하거나 경찰 협조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고 해도 인질범이 믿을 수 없지요. 인질이 이 문제를 맹세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맹약의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맹약의 어려움.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려나고 나서 약속을 어기면 인질범은 여러분의 비밀을 폭로해서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죠. 즉 인질범에게 내가 약속을 어길 때 너는 나를 응징할 수 있어, 그 수단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응징입니다. 미소 간의 핵전쟁이 안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응징 때문이죠. 미국이 핵을 쏘면 소련이 핵으로 응징하고, 소련이 핵을 쏘면 미국이 핵으로 응징해서 둘 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평화를 지켰던 거죠. 오히려 핵이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전략 이론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응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발상의 전환을 우리는 원래 알고 있는데 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알려주는 거죠. 비트코인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스마트 콘트랙이라고도 불러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려야겠네요. 스마트 콘트랙 혹은 스마트 계약은 법원이나 신뢰하는 중앙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를 놓고 여러분이 친구와 내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죠. 내기지만 내일 비가 오면 내가 이기고 해가 뜨면 그 친구가 이겨요. 친구 사이에서야 이런 게임이 잘 진행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거액이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하는 상대도 친구가 아니야. 그럼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중재하는 회사나 법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법원이나 회사의 도움 없이 비가 오면 나에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해가 뜨면 친구에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 계약의 주된 원리가 바로 토마스 셀링이 말한 응징입니다. 스마트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구속해요, 스스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인질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동의해야만 찾을 수 있는 주소에 비트코인을 보내놓는다거나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라는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되어서 배신을 하면 이익을 얻기보다는 상대로부터 응징을 당하게 설계가 되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죠. 이렇게 설명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인질과 인질범이 어떻게 스마트 계약을 하는지 상상을 해보도록 하죠. 인질이 아무리 자신의 과거를 말해도 인질범이 믿질 않습니다. 너가 진짜 사람을 죽였어? 너 진짜 바람펴? 너 정말 회사 돈 횡령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인질범이 여러분을 믿지 않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둘이 비트코인 지갑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비밀키가 보통은 하나가 필요한데 그걸 둘로 나눕니다. 키를 둘로 딱 쪼개가지고 나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 은행의 금고에서 키 2개가 들어가야지만 딱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키하고 인질범의 키가 딱 2개가 들어가야지 열리도록 그걸 다중지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입금하면 이제 나는 다시 못 찾죠. 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출금을 하려면 둘 모두 열쇠를 넣어가지고 열어서 빼야 돼요. 이걸 다중지갑이라고 해요. 여기에 비트코인 10개를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10개의 비트코인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인질범이 여러분을 풀어줘요. 그리고 인질범이 밀항선이나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인터넷을 해요. 그래서 이 인질범의 아이디가 외국에서 뜨면 그 10비트코인이 여러분 지갑으로 이동을 해요. 이 지갑은 여러분만 열 수 있어요. 여러분 키로 열면 열립니다.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인질범이 외국에 나가서 인터넷 접속하기를 바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풀어줬는데 배신해가지고 인질범이 경찰에 잡히고 그 경찰에 잡혔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겠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 누구의 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한 20년쯤 지나서 인질범의 지갑으로 떨어져요. 인질범은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10비트코인을 얻게 되겠죠. 인질범의 지갑의 비밀키는 인질범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형사가 뺏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죠. 이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뭐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런 계약이 스마트 계약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10비트코인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얻기 위해서 인질범이 외국에 나가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위치가 찍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질범은 여러분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를 거꾸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배신은 응징을 당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여러분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자신의 재산이나 선택권을 내가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상대하게 믿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법원이나 은행 같은 기관의 도움 없이 말입니다.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기를 구속해서 상대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초창기에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돈의 속성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폴란드로 피난을 갔잖아요. 매스미디어가 이 불쌍한 어린 아이들이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막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인터넷이나 신문에 폴란드 난민촌에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저마다 QR코드, 비트코인 지갑이 찍힌 QR코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사진에 나오겠죠. 여러분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얘네들한테 내가 10만 원 혹은 만 원이라도 보내주고 싶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지갑은 10만 원의 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아이가 9만 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2만 원을 넣으면 1만 원만 들어가고 1만 원 튕겨 나오게 되겠죠. 이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돈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지갑에 한도가 있다는 것을 후원자들이 알도록 공개가 되어 있겠죠.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 투명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한도가 정해진 지갑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그러나 후원자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긴급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고 싶을 뿐이지 횡재하도록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도울 텐데 그 혜택이 여러 명한테 골고루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는 한도가 정해진 지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왠지 그 토마스 헬링이 말한 응징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한 명에게 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후원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얻는 거죠. 즉, 원조와 관련해서 의심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비트코인과 스마트 계약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굴 돕고 싶어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돈을 보냈는데 혹시 그 단체가 중간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단체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비트코인과 스마트 계약이라는 원리로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미국의 MIT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부금이나 재난구호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중간에 낀 단체들을 여러분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낀 단체들은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왜 존재하죠? 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진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나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겠죠. 그리고 돈은 그 단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정해진 한도의 지갑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좋겠죠. 스마트 계약의 원리가 바로 인문학에서 나온 이런 토마스 헬링 같은 전략 이론가가 만든 그런 응징과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놀라셨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난제들, 즉 인문학적 난제들을 풀도록 되어 있어요. 모두 푸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긴급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돌아가서 성형외과, 치과, 내과의 경우 왜 성형외과가 가장 인테리어가 화려할까요? 네, 그것은 고객이 찾아가는 빈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형외과를 더 많이 가세요? 치과를 더 많이 가세요? 네, 어떤 분들은 성형외과를 더 많이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형외과를 많이 가면 좀 심각한 거죠. 네, 성형외과를 가장 안 가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해서 진짜 내 얼굴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가 많아요? 부족해요? 자, 다시 말해서 성형외과, 치과, 내과의 순은 무슨 순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보의 순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을 정할 때 성형외과에 대한 정보가 가장 부족하고 치과는 좀 더 많고 내과는 아주 많죠. 왜냐하면 내과는 자주 가면 못 고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치과도 가서 막 이빨이 아프기만 하고 통증이 안 가셔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성형외과는 갔다가 얼굴이 망가지면 안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 문제이며 신뢰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강의의 주제인 맹약의 문제가 맹약의 어려움이 성형외과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인테리어를 과도한 소비로 보고 있고 이것을 일종의 자기 응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응징이 되느냐 하면요.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 실력이 없어요. 근데 인테리어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크게 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으리으리한 인테리어가 바로 이 성형외과를 고르는 소비자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면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없어. 이런 신호겠죠. 그래서 저 같은 강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명품 백을 딱 갖고 나와서 커터칼로 팍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나한테는 이런 게 집에 너무나 많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포트레치라는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거이기도 했어요. 아주 값 나가는 것을 태우면 부족민들이나 이웃에 초대받은 귀빈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게 모두 나한테 덤비지 마. 나는 이런 거 엄청 많어.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자기 응징인 거죠. 여러분 오늘 신뢰의 근간이 뭐라고요? 네, 인문학에서는 신뢰의 근간을 친밀도로 보지 않습니다. 네, 신뢰의 근간을 응징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응징이 비트코인과 스마트 콘트랙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맹약의 어려움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되죠. 입사도 마찬가지예요. 입사를 하고 나면 잘 못 자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마다 맹약의 어려움으로 골치를 아픕니다. 이 친구가 과연 서류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면접 볼 때처럼 그렇게 성실한가? 늘 고민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뽑아놓으면 태도가 바뀌니까요. 네, 정보는 부족하잖아요. 만약에 수시로 자를 수 있다면 정보 내과랑 비슷하기 때문에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뽑아놓고 일 잘하면 계속 쓰는 거고 학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뭐 뽑아놨는데 별 볼 일 없으면 내보내면 되는데 우리가 학력을 보고 뭘 보는 건 모두 값비싼 신호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